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탈취를 이유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중국 영사관도 추가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 등 보복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56년 만에 최저라 올해 성장률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색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주체 사상을 신봉한 거 아니냐며 대북관을 캐물었고 여당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피해를 담은 SNS상의 고소장 문건 유출자로 피해자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목사가 지목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실제 고소장이 아닌 피해자의 1차 진술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임금 반납까지 했던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대규모 실직 위기에 몰린 가운데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먼저 자구책을 내놓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엔 모레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는 사람이 다 조마조마해지고 있죠. 어제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청한 미국.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내 다른 중국 외교 공관도 폐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가만히 있을 중국이 또 아니죠. 첫 소식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첫 대중국 메시지는 경고였습니다. 폐쇄 절차에 들어간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외에도 미국 내 중국 외교 공관을 언제든 문 닫게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As far as closing additional embassies, it's always possible. 공개적으로 추가 폐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겁니다. 추가 폐쇄가 현실화할지도 주목됩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기소한 중국인 연구원을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이 은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휴스턴 다음 표적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초 우한 소재 미국 총영사관이 거론됐지만 코로나19로 운영이 멈춘 상황이라 더 비중 있는 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장은 중국은 미국이 생각하지 못한 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청두 소재 미국 총영사관을 주요 목표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외국 공관의 폐쇄 조치는 단교 빼고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휴스턴 영사관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에 처음 설립된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미국은 표면상 이유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들었는데 사실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메일 성명에서 미국인의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꼬집었습니다. This is not just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but stolen. It's been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too, cos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jobs. Good jobs for hardworking people all across Europe and America, stolen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그러면서 미 법무부가 하루 전 코로나19 백신 개발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로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미국 대학에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조장하는 모든 활동의 진원지로 휴스턴 총영사관을 지목했습니다. 대중국 강격파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스파이 소굴로 지칭했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은 거대한 스파이 센터라면서 오래전에 폐쇄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중국 공세 수위를 높여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운동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속에서 단행된 중국 공간의 폐쇄 조치. 단교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이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헛갈리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미 상원에서 열린 미국의 대중정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동아시아의 상당한 규모의 주둔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은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도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을 인정한 건데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동맹권은 다 중국 견제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니까.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안을 대통령에 제안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과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앞으로 해야 할 일로 꼽았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받는 주한미군 감축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은 열어둔 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이 5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까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생산량의 90%가량을 수출하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코로나19로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 가동률은 70% 수준으로 떨어졌고 250억 원 안팎하던 연매출도 1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다 같이 회사의 영위를 위해서는 자산 매각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실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수출은 전분기 대비 16.6% 하락하면서 1963년 이후 56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내리면서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3.3%를 기록,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이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민간 소비가 1.4% 반등했습니다. 정부는 추경 등의 정책 효과로 3분기에는 경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 4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 4분기에는 상당 부분 경기 반등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속속 낮추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인 마이너스 0.2%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였습니다. 단연 이슈는 부동산 문제였죠.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없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처음으로 죄송하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다가 야당의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 둘째 날 쏟아지는 부동산 질타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좌파 정부만 들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정책,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집값이 올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처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구체적인 부지까지 언급하며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일 내에 발표하게 될 공급 대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지만 그린벨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태릉 골프장을 주택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분양권을 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문제를 놓고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안 오른다더니 올랐더라면서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행정수도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은 정부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1가구 1주택도 늘어난 거예요. 의원님,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청와대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처음으로 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와 청와대 협의를 거친 발언입니까? 당정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임시공휴일 제정 때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상 검증이 화두였습니다. 야당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거론하면서 편향적 대북관에 역사관까지 문제 삼자 이 후보자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납북자 존재에 대한 질의에서는 오늘부터 배우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사상검증이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전대협 의장 출신 이력을 거론하며 주체 사상을 믿는지 캐물었고 이렇게 전 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이 후보자는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신봉자가 아니라면서 온당치 않은 질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후보자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알아보지 못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님께서 이분들을 모르십니까? 오늘 배우겠습니다. 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입니다. 예, 아직 몰랐습니다. 예, 오늘 배우겠습니다. 역사관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입니까? 그래서 전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어렵게...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 교착 상태가 11월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한미 연합훈련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의혹 관련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엔 아버지된 입장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이인영 후보자 아들이 허리 문제로 병역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청문회 내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면제 판정을 받기 그 수십 톤 되는 무거운 물통을 자유자재로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맥주 한 박스 갖다 놓고 그것이 정말 수십 킬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 후보자들의 병역 면제를 증명할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고 나머지는 안 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통째로 아무것도 안 내겠다고 지금 답변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진료 자료를 근데 왜 받아보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건 오늘 제출하라는 수정 제출하라는 말씀이시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좀 너무 도가 지나친 가족들의 신상 털기는 조금 여당 간사께서 완전 변호인이 돼서 이거 진짜 민망합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아들의 군 면제와 관련해 군 장병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더 많이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막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했다며 야권이 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은 부결됐습니다. 사실 부결은 예상됐었고 여권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오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은 이변 없이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2표 중 가 109표, 부 179표, 무효 4표로서 법무장관 추미애 탄핵 소추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는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기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익명인 만큼 발의를 주도한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소신 투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양심 그리고 역사와 정의의 기준만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탈표 단속에 나섰고 그 결과 다수 여당의 힘으로 무난히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일부 이탈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합당 하태경, 박형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소추안을 낸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107표가 최대인데 2표 더 많은 109표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법여권에서 탄핵 찬성표가 2표 이상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권이라 볼 수 있는 무효표 4표까지 고려하면 법여권에서 6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표결에 따른 손익계산을 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표결 결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물타기라 이거죠. 이동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선 중진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앞세워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관습헌법의 논리에 얽매여 국가 100년 대계의 중대사를 덮어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될 수 없다며 야당의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연결시키며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께 요구를 합니다. 좀 정책을 좀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책팀의 정비를 당장에 단행을 하십시오. 국민의당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타기하는 데 쓰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만 포렌식 대상이어서 성추행 의혹 규명은 어려울 것 같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아이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안이 뛰어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비밀번호 정보를 받아 해제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정보를 복사해 옮기는 이미징 작업을 마쳤고 분석에는 3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포렌식 대상은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된 자료로만 한정돼 있어 성추행 의혹이나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혐의와 관련된 자료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앞서 휴대전화와 서울시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피해자 측은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그 새벽까지 피해자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이 끝나면 서울시로 돌아가야 하는데 경찰은 그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으로부터 비밀번호 정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밀번호를 알면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며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되던 무렵 SNS상에서는 고소장 문건이라는 글이 떠돌았었습니다. 고소장이 아닌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였는데 이 문건의 유출자로 다름 아닌 피해자 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가 지목됐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주었는데 유출한 거죠. 정태훈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시 SNS에서는 일명 고소장 문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해당 문건은 고소장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1차 진술서였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5월 피해자가 변호인과 만나 작성한 걸로 전해지는데 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은 교회 목사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친분이 있던 목사에게 딸이 힘든 일을 당한 상황이니 기도를 부탁한다며 문건을 전달했는데 해당 목사가 이를 다른 교회 관계자에게 전하면서 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진술서 작성 시 비서실 근무 기간을 잘못 적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돌면서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출 혐의를 받는 목사 등 2명을 입건해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또 경찰은 최초로 해당 글이 유통된 사이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건을 고소하기 하루 전날 검찰에게 관련 내용을 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소 유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죠. 검찰은 이 지휘부는 물론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중앙지검이었으니까 이성윤 지검장에게 전달이 안 됐을 리가 없고 그럼 추미애 장관에게도 소식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으로 피소 유출 의혹의 불똥이 검찰로 튀었습니다. 피해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장검사가 이런 사실을 내부 지휘 라인에 보고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직속 상관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나 이성윤 지검장에겐 피해자 측과의 통화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은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무부나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 보고 가능성까지 일축했지만 내부 보고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추미애 장관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성 장관임에도 말이 없는 추미애 장관은 답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한 이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소 유출 고발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됐지만 일주일 가까이 수사 지휘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지휘부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예고하면서 서울시는 조사를 하려다가 조사를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야, 아니 다음 주에야 서울시를 현장 점검한다고 하는데 정무라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죠. 권영범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하는 대로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하려던 서울시는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시 측은 조사가 시작되면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부시장부터 인사 담당자와 시장 정무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주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고충 상담 처리 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재발 방지 대책은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요.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징계할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내려와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그 징계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현장 점검도 구체적인 업무 협의가 들어오는 대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처음으로 위로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실규명 결과로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더욱 뚜렷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인근 해역에서 78톤급 예인선이 침몰하면서 실려있던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이미 바다는 기름으로 범벅이 됐는데 인근엔 전복 등 어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기름으로 얼룩진 바다 위에 하얀색 흡착포가 둥둥 떠 있습니다. 부두에선 해경 대원들이 기름으로 범벅된 흡착포를 걷어 올립니다. 그제 오후 3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78톤급 예인선과 800톤급 부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체에 구멍이 뚫린 예인선이 침몰해 실려있던 벙커 AU 등 기름 24톤 중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반제선 10여 척을 투입해 방제 작업에 이어 침몰한 예인선을 인양했지만 이미 바다는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60헥타르 규모의 마을 오장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름하고 바다 성분이 뒤섞이기 때문에 마을장에 서식하고 있는 전복이나 해산물에 대해서는 기름 냄새라든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해경은 예인선이 입항하는 과정에서 부선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은행에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 큰 금액을 몽땅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걸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으로 순찰차가 들어서고 경찰이 급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울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3일 4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통장을 갖고 은행에 찾아와 가게 리모델링 비용이라며 총 5,530만 원을 출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현금 출금만을 고집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거래 내역에서도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경찰 출동 전까지는 일단은 고객님이 은행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고액 현금이다 보니까 지점의 상황상 현금 보유량이 없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지원을.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출동한 경찰과 4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파악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고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다른 민간 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대포 통장이 아닌 SNS로 모집한 정상적인 통장까지 범죄에 악용하는 등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10대입니다. PC방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다쳤습니다. 여성은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여성 2명이 PC방 흡연실로 들어갑니다.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먼저 들어가 있던 다른 여성이 이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흡연실 밖으로 나와서도 손에 흉기를 쥐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지를 못합니다. 다시 흡연실로 들어간 여성은 재떨이를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립니다. 말리던 종업원도 어깨를 찔렸습니다. 안 그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만 들었어요. 칼버려 막 이런 소리. 종업원 그분은 그쪽 바닥에 누워 있으셨고. 10대 가해 여성은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여성은 이곳 PC방에 오기 전에 집에 먼저 들러 흉기를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전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은 몇 개가 있고 말은 잘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왔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이 같아. 피해자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 여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30대 남성이 맨홀 아래로 떨어진 소지품을 주우려다가 이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깊이는 겨우 1m였는데 거꾸로 빠지는 바람에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비가 와 물이 들이차는 바람에 익사를 한 겁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구 본동 도로변의 한 맨홀입니다. 오늘 오전 4시 20분쯤 30대 남성이 맨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소지품이 맨홀에 빠지자 직접 맨홀을 열고 내부를 살피다 변을 당했습니다. 맨홀은 가로 60cm, 세로 45cm로 깊이는 1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소지품을 찾으려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머리부터 거꾸로 빠지면서 맨홀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맨홀 내부가 좁은 탓에 몸을 빼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이게 사람이 손을 짚고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바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손을 짚고 나올 수 있겠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진단이 늦어진 탓에 8명의 2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육군부대에서는 지금까지 17명이 감염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확진자는 일주일 동안 무방비 상태로 시내 곳곳을 다녔습니다. 지난 15일 동네 병원을 찾았을 땐 단순한 발열 증상으로 판단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일 선별진료소를 찾기까지 마트와 미용실, 식당, 약국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해당 확진자의 친인척과 지인 8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째, 가족 간, 지인 간 식사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 둘째, 증상이 있었음에도 일주일 가까이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북구 대형교회 격리해제 검사 과정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포천 육군 전방부대에서도 병사 1명과 부대 내 강사 2명, 강사 가족 1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신규 확진은 59명이고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39명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던 선박 수리공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선원발 첫 지역 감염으로 추정되는데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진 거죠. 안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부산항에 입항한 7,700톤급 러시아 선박입니다. 검역당국은 배에 직접 승선해 검역했는데 유증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러시아 선박에 올랐던 40대 선박 수리공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인 러시아 선원과의 접촉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선박에 올랐던 선박 수리공은 20명, 보건당국은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증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선원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3명이 나온 또 다른 러시아 선박에서도 선내에 격리 중이던 선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선원발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코로나19로 긴급 재난 문자 많이들 받고 계실 텐데 오늘 전북 몇몇 지자체는 이 재난 문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지자체가 확진자가 무려 200명이나 발생했다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오늘 국민들에게 보낸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달에 순창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만 해도 순창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번에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니까 엄청 놀랐죠. 이 재난 문자는 순창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송됐습니다. 알고 보니 순창군이 재난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확진자 수를 알린다는 것이 문자에서 가장 중요한 광주를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기사를 쓰시려고 취재하신 거예요? 이거 문자 가지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말은 다릅니다. 과장까지 꼭 반드시 검토를 하고 문자 발송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내야 돼요. 순창군은 최근 광주 확진자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정작 동선 문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에야 알렸습니다. 몇 명은 찍겠지만 이제 그때는 담당자가 착각한 것 같아요. 순창군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재난 대응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키워드는 의대 4,000명 증원입니다. 이거 며칠 전부터 시끄러웠던 그 문제죠. 오늘 당정청이 이걸 통과시킨 것 같던데요. 네,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 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 중 3,000명은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고 나머지 1,00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0명, 의과학자 500명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특수 전문 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전문 인재 등을 말합니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요. 2006년부터 동결됐다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뭐 좀 다르게 뽑는 겁니까? 일단 모두 기존에 있던 의대에서 이 학생들을 추가로 선발하는 식이고요. 이 3,000명 지역 의료 인력은 지역 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특별 전형? 네. 그래서 선발되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 군 복무처럼 의무적으로 의대 소재지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되는데요. 8월 초에 정확한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이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지역 의사 특별 전형을 통해서 의사가 됐는데 난 장학금을 다 물어내고 서울 가서 개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의무 복무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을 다 물어내야 되고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아. 이 때문에 10년 의무 복무는 특별 전형 선발의 경우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 복무를 끝내면 언제든지 다른 지역에서 취직 또는 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남자 의사들은 대부분 그 군의관 들어가서 36개월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 기간은 뭐 빼주는 겁니까? 더하는 겁니까? 이 군복무 기간은 1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필 남성을 기준으로 군복무 3년, 공공의대 수련 4년에서 5년, 의무복무 10년 모두 합해서 15년 동안 지역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공공의대를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빠졌습니까? 뭐 당장은 아니지만 앞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이 있잖아요. 네네.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됩니다. 성공적이라면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인데요. 네.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육성하는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는데 그동안 안 됐던 게 네. 기존 그러니까 현직 의사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의사협회는 며칠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 중입니다. 네. 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의사까지 합쳐서 2.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정원 확충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네.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인데 비해서 인구는 계속 줄어서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을 네, 따라서 의사협회는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각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소식에 가장 반가워할 사람은 뭐 의대의 꿈을 가진 학생이나 그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2년부터면 올해 고1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몇몇 학원을 확인하니까 벌써 이제 우리 아이도 의대에 갈 수 있냐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의대가 원래도 관심 많았지만 10년 안에 4,000명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많아지고 있어서 네,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열려서 좋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공계 인재들을 모두 의대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의료계 총파업에 대학 입시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검찰청이 강요미수수의 성립이 어렵다는 별도의 의견서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사팀과는 정반대의 의견이죠. 내일 수사심의위는 사실상의 미니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심의할 검찰수사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사건 관계자인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측은 수심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 역시 따로 수심위에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검이 사건 주요 관계자는 아니지만 수심위원들이 이를 먼저 요청하면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사건에 대해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이 정반대의 의견을 표출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수심위엔 수사팀과 당사자들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각각 의견 개진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총 40분씩 보장됩니다. 발표가 마무리되면 위원들은 토론을 진행하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진행과 공소 제기 여부를 표결에 붙일 방침입니다.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이고 전례를 봤을 때 위원 중에도 법률 전문가가 많아 수심위가 사실상 미니 재판이 될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수심위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자녀들의 상장과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 파일이 똑같다는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하나는 다른 하나를 늘린 듯한 모양인데 그래서 검찰은 직인 파일을 편집하다가 변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아들 상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딸 표창장에 옮기는 과정에서 직인 모양이 바뀌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재판부가 직인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다. 하단 전체를 늘린 게 맞냐라고 묻자 검찰은 하나의 정황 증거라며 원본 파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크기 조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딸의 표창장이 동양대 상장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았고 위조가 안 된 표창장과 일련 번호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정 교수 측은 학교 대장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반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16일 당일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의 타임라인도 제시됐습니다. PC 사용자가 오후 2시 23분 직인 파일을 다운받고 아들 상장에서 직인 이미지를 추출한 뒤 4시 58분 조민 표창장이란 이름으로 저장하는 2시간이 넘는 과정입니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정 교수 주거지의 IP 주소로 접속한 흔적이 22번인 것도 밝혀져 정 교수가 PC를 사용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가 사흘 전에 제출돼 피고인의 방어권이 훼손됐고 변호인 의견으로는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에 맞는 포렌식을 해 추출한 부분이 꽤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모레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 비 피해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전역이 비구름에 뿌옇게 덮였습니다. 오후 들어 점차 굵어진 빗줄기에 우산은 소용이 없고 물살이 한껏 강해진 청계천 산책로엔 출입금지 팻말이 붙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빗줄기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들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들어 수도권과 서해안, 남해안 등지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 지방엔 곳에 따라 4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엔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바지 장마는 이번 주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정체 전선이 완전히 물러나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정체 전선이 점차 북한 지방으로 북상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다음 주 중반경 장맛비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졌다며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등 비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이스타항공이 자구책 이른바 플랜 B를 먼저 내놔야 지원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 항공사가 지난 3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지 넉 달 만입니다. 합병 무산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마비되다시피 한 항공업계의 유동성 위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은 공시 후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계약 해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시간만 끌다가 이스타항공을 멈춰 세운 제주항공 쪽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항공사의 자구책 제시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스타에서 먼저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봐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직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차당금 지원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앞서 이스타항공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주식 매입 자금 의혹 등으로 논란도 일었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그럼 이스타항공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업계에선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에 닥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1,600명의 이스타 임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올 1분기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 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타는 정부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부가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을 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는 다른 항공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스타에만 선뜻 손을 내밀 순 없는 상황. 현재로선 다른 인수자가 나서길 바라거나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스타가 1,700억 원 빚에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새 주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법원이 청산이 아닌 회생을 선택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고용된 인력이 1,600명, 거기에 자회사가 300명이 넘고요. 협력사까지 하면은 2,000명이 넘는 그 대량 실직 사태가 확실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원의 70~80%가 휴직 중인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스타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가 어려워서 어떤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 데도 없잖아요.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0명 단위씩 감축을 하거든요. 저희 나라도 쓸 수는 없죠. 특히 8월 말로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고용 안정 지원이 끝나 무급휴직으로 전환되면 올 하반기 항공업계에 무더기 실직 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5천억 원대 거액을 끌어모은 뒤 대부업체 등에 투자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대표가 수백억 원대 펀드 자금을 자신에게 빼돌리는 등 사실상 펀드라는 가면을 쓴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5살 유모 씨가 확성기를 듭니다.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동산 잔금조차 치르지 못하게 되면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게 전 재산이에요. 집도 없어요. 집도 없고 몽땅 날렸어요. 몽땅. 그냥 미안하다. 자기네는 아는 게 없다. 금감원 현장 검사 결과 이런 식으로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자금은 모두 5,151억 원. 하지만 펀드 자금 98%는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지배하는 비상장 기업 3호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펀드 자금 일부는 옵티머스 대표 개인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져 주식과 파생상품 등의 투자에 쓰였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사실상 사기극이었던 셈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46개 중 현재 24개 펀드에서 2,401억 원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인데 나머지 펀드들도 구조가 똑같아 만기가 돌아오면 환매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개인 피해자 98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파악되면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대한 조사도 벌이는 한편 펀드 자산을 실사한다는 계획이며 손해액 확정 시점 전후로는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옵티머스의 사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처럼 100% 배상안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가 담긴 PC를 교체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의 불법 행위를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테슬라가 도요타를 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먼 미래 얘기일 것 같았던 전기차 등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어느새 휘발유나 경유차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K-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정부가 미래차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수소연료로 움직이는 수소차입니다. 배출구에 종이컵을 대고 수소차를 1시간 동안 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배기가스는 전혀 나오지 않고 순수한 물만 배출됩니다. 전기차는 아예 배출구가 없습니다. 주행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아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겁니다. 환경보호 인식이 높아지고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도 한몫하면서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친환경차였을 정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도요타마저 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차를 K뉴딜의 대표 과제로 꼽고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차의 득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내년 중반 이후가 진검승부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회사들이 미래차 시장으로 발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에 6명의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누가 왜 선정됐는지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상반기 참 괜찮은 의원상에 6명의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활동을 활발히 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분야와 종래의 분야가 충돌하는 걸 최소화하고 또 낙오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 입법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N번방 재발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현안 해결에 힘써왔고, 제가 과방위에 속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방송통신상의 여러 가지 온라인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김도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에 주력해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도권 편중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울산, 경남, 부울경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국회의 본질의 기능인 견제와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서 대한민국의 방향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 안정망 확대에 기여해온 홍영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참 괜찮은 의원상은 입법 활동을 포함한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46가구 규모 아파트 한 동을 410억 원의 통째로 사들여 논란을 빚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사업을 철회하고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본래 사업 취지를 불문하고 여러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 청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원래라면 내일 이 시간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로 돼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365일 카운트다운이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 이 시간에는 개막식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전남주 기자입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위해 야심차게 개장한 신국립경기장이 성화를 밝히지 못하고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결정한 지 4개월.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개최국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내년 7월 23일 개막해 예정됐던 경기장에서 전 종목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상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집니다. 일본 NHK가 벌인 여론조사에선 올림픽 취소나 재연기 응답이 66%로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재연기 가능성은 부인했지만 안전에 대한 걱정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We have established one principle first of all, and this is the top priority that the Olympic Games will respect and safeguard the health of all of the participants. 바흐 위원장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관중 축소는 물론 무관중 대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전면 중단된 종목별 예선 경기는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도 진천 선수촌의 재개장만을 기다리며 개인 훈련 중입니다. 모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개최가 불가능하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 개발만을 바랐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올해는 장마전선이 북상할 때마다 전국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요. 강원 영동에 최고 4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많은 곳은 2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경남 해안에도 200mm 이상, 그밖에 전국에도 4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뿐 아니라 강한 바람도 동반됩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서해안과 서쪽 내륙에도 시속 3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서는 최고 60km의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해안에도 30에서 45km 이상의 강풍이 우려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동해상의 북동풍을 타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처럼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의 비는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영동에는 글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모레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또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포틀랜드에 인간 장벽이 생겼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인종차별 시위에 나선 시위대에게 최루가스와 고춧가루를 뿌리며 무차별적으로 체포를 하자 엄마들이 벽을 만든 겁니다. 엄마가 왔다. 이보다 더 든든한 말이 있을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